78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10조 1항에 보니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번부터 12번까지를 12호라고 부르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 12호 밑에 12호에 보니까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1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지라는 말은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즉 2항에 보니까 제1항 1호 내지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두 개를 합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사장도 될 수 없고 직원도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 12가지에 해당되어도 3항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른다? 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이 암기사항 프린터 31번에 31번 맨 밑에 보면 개공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개공등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공등에 해당되는 게 5개가 있죠. 31번 맨 밑에 별표 3개 있잖아요. 개공등이 결격사유, 이중소속, 비밀준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0조 2를 보면 법조문 형법 제38조에 불구하고 48조 및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여러 개 죄를 같이 경합범, 지금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거, 뭐 예를 들면 뇌물죄가 10년이면 그게다 2분의 1을 가중해서 15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러나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죄 위반인 경우는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12가지 결격사유, 그 법조문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 순서대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별표 3개, 개공 등 결격사유입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다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되고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19세가 돼야 된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민법에서는 바뀌었는데 아직 공인중개사법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치산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그래서 한정치산자는 지금 신격호 회장이 피한정 후견인 심판이 있었잖아요. 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이 한정치산자고요. 금치산자는 완전 정신병자,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금치산자입니다. 어쨌든 금치산자가 누군지, 한정치산자 누군지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 첨부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취소 선고 받아야 됩니다. 파산 선고 받은 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시험에 파산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가 있는데 첫 번째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 만기 석방이 있고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 두 개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이 되어도 교도소에서 출소되고 3년 지나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근데 가석방이면 가짜 석방이에요. 가짜 석방, 완전 석방이 아니고, 따라서 가석방인 경우는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그래서 만약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모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면 A와 B가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3년 살고 나와서 3년 더 지나야 되고요. 1년 만에 가석방되어도 남은 자녀 형기 2년 플러스 3년이기 때문에 둘 다 재지은 날로부터는 6년 지나야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 집행면제가 있는데 집행면제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변경도 역시 3년,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나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난다. 뉴스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면은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면 하려면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사면을 대사라고 하고요. 특별 사면을 줄여서 특사라고 하는데, 특사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대사하면 됐다는 말은 거의 안 들어봤죠. 그래서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일반 사면이 뭔지 특별 사면인지 뭔지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면법에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험에는 절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만 나온다고요.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결론만 나온다. 그래서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법률 변경, 간통죄라든지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게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간통죄가 얼마 전에 폐지됐는데,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간통으로 구속되어 있던 사람도 석방되게 됩니다. 이제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니까.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된다. 법률 변경으로.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 시효 완성은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다. 처음부터.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일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시효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최근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 뉴스 나오는 거 봤죠? 그럼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고 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는 거죠. 따라서 결격사유 아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그러나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을 받고 일정한 예를 들면 사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사형 선고받고 30년간 집행을 못하면 이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 사형징역 금고라고 했죠. 이 형벌의 종류가 형법에 보면 9가지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징역은 정력에 복묵케 하고 일을 시키고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범, 비파렴치범에 대해서는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 결론은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사유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아예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고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했는데 형법 제60조에 의해서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는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에 죄를 지으면 옛날에 받았던 3년 또 새로 지은 죄 합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유예기간만 무사히 경과되면 만약에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결격사유는 5년간입니다. 결론은 앞에 거 볼 필요 없고 유예기간만, 집행유예기간만 결격사유다. 결론만 시험에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하나 특이한데 자격취소 3년인데 다른 것은 모두 다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득하지 못한다. 이 6번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또 8번도 좀 중요한데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그 다음에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사망, 해산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됐을 경우에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3년 지나야 벗어난다. 답이 뭡니까?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등록이 취소되고 나면 결격사유에서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3년 지나야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단 부활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활하면 살아나면 즉시 벗어납니다. 근데 살아나지 않는 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결격사유,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금치산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금치산 취소 선고 받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기준 미달,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다시 3년 안 지나도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이상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개가 예외입니다. 이 3개는 지난달에 말할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첫 달에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출제됐습니다. 예외. 자, 그 다음에 9번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입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개업공개사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 법인의,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죠.
사유 발생 당시인데 시험에 처분 당시 X로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1월 10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근데 3월 1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그럼 이 A 임원은 업무정지 6개월 받았습니다. 6개월 끝나기 전에 그만둬버리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냐하면 위반 행위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유 발생 당시 위반 행위 할 때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가 취직해도 된다. 근데 옛날부터 위반 행위 할 때부터 근무하고 있던 임원은 안 된다고요. 업무정지 당하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법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법 위반인 경우는 형법 제38조 경합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분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징역형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니까 벌금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도로교통법 위반 X,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단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되는데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이 12가지 효과를 보면은 첫 번째, 등록 전, 개업하기 전에는 개업 불가, 개업한 후에는 절대적 취소, 등록 불가, 등록하기 전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해야 되고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으로 고용인, 고용 전, 직원으로 고용 전,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용 전이면 고용 불가, 고용 신고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고용 신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해고해야 됩니다. 해고 사유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해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고라는 것은 사장 입장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 사장한테 물어보면 잘랐다, 해고했다. 직원한테 물어보면 들어서 내가 그만뒀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고라는 말은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자, 그냥 쉽게 해고라고 줄였고요. 2개월 안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안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해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숫자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38번에 1번, 2번에 보면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임원의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되고 고용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2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92페이지까지 했다.
거기 93페이지 문제를 보면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답이 4번입니다. 갑이 대표자로 있는 중개업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여기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경과 안 해도 되는 거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이죠. 해산을 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된다고요? 3년 지날 필요 없습니다.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법인이 없어진 거죠. 개인 사망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해산 안 되고 그냥 등록 취소당했다면, 해산 안 하고 등록 취소당했다면 대표자는 3년 동안, 대표자에게는 승계돼요.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해산, 사망,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3년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예외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94페이지 종별 변경인데요. 종별 변경은 시험에 일단 잘 안 나옵니다. 종별,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부칙 제6조 7638호 불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3개가 있는데, 이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94페이지. 그 결론은 종별 변경, 원칙 신규 등록, 예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95페이지 2번 등록증, 재교부,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 암기사항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다 적어놨죠?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되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된다. 96페이지 재교부 신청하면은 즉시 재교부 해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맨 밑에 첨부 서류에 보니까 반명한판 사진 판매돼 있죠?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6월에 3.5 곱하기 4.5cm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등록증 원본 등 게시입니다. 자,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 몇 등인지 등수보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고,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험에 출제됐던 게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출제됐던 게 사업자 등록증 원본,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 게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기 지금 말한 3개가 틀린 답으로 나왔다고요. 사업자 등록증, 지금 현업에 가보면 사업자 등록증 거의 다 게시해놨잖아요. 그건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라고요. 세법상 의무이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게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9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있잖아요. 이런 거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게시할 의무 없다고요. 그럼 또 이 게시할 의무 없는 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게시할 의무 있는 걸 암기해야 되겠죠? 있는 거 빼고는 다 없는 거니까 공부하는 요령이.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맨 밑에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 98페이지 폐업신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등록 취소 처분입니다. 이게 등록 효력 상실되는 거고요. 99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조금 전에 태생적, 또 조금 전에 하는 건 아니네요.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했던 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즉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이 후발적 무등록이든 원초적 태생적 무등록이든 아예 자격증도 따지 않고 중개업하면 태생적 무등록이잖아요. 이런 태생적 무등록 처벌 규정은 똑같다. 3년 이하 입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에서도 했지만 이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은 있다.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이 무등록자가 중개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단지 무등록개업공개사로 처벌받을 뿐이다. 무등록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수수료 받기로 했으면 그건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예, 무등록 중개업. 그래서 99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맨 밑에 줄까지 다 했습니다. 99페이지.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암기 프린트는 53번 맨 밑에 있습니다. 53번 맨 밑에 있다. 표 밑에 보면 있죠?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렇게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다 정리해보면,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등록,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이중사무소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역시 자격정지다.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입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중등록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도 처하며 등록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모두 양도, 대여.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된다.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된다. 옵니다. 근데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1년 이하 입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고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빌린 사람은. 자, 그래서 양도 대여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사무소 명칭이 있습니다. 사무소 명칭. 그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성명표기, 그 다음에 105페이지 표시광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표시는
일단 개업공개사는 간판을 달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유리창에 선택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이런 말은 추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레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의 경우 5개 광고물이라는 게 임대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간판이에요. 간판. 5개 광고물의 경우 개업공개사의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에는 전화번호 적을 의무도 없고 등록번호 적을 의무도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니다 보면 다 간판에 전화번호는 적어놨죠. 물론 등록번호도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허가번호 이런 거 적혀있는 거 봤죠? 허가번호가 적혀있다는 거는 그 중개사무소는 99년 7월 1일 전에 개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허가제였잖아요. 자, 그래서 처벌규정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러스트 부동산,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이런 명칭을 쓰고 추가로 컨설팅 전문 이런 거 써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죠. 이 명칭 외에 추가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다. LBA 법률중개사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적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즉 간판부터 보지 말고 먼저 중개인부터 볼까요? 중개인이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어요. 중개인은. 그런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즉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 할 수 있다.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입니다. 105페이지 4번에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그래서 광고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데 표시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라는 말은 우리 그 상가 같은 거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요. 표시광고 이게 진짜 광고고 아까 5개 광고물은 간판이라고 했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는데 표시광고물에는 4가지 사항을 적어야 돼요. 4가지 사항을 뭘 적어야 되냐면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락처, 네 번째 성명.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표시광고물에는 4가지 사항을 적어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 벌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무등록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표시광고 넷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넷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래서 표시광고물하고 5개 광고물을 구분해야 된다. 5개 광고물은 쉽게 말하면 간판이고
표시광고물은 표시광고 공정하게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임대문이 보통 저도 처음에 중개업에 업계에 나가서 제가 충격받은 게 플랜카드 임대문이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전화해보면 거의 99%가 개업 공개사예요. 근데 핸드폰 번호만 딱 적혀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4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모두 다 등록번호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105페이지 그 맨 위에서 5번째 줄 양가로 2번 간판 철거인데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기역, 사무소 이전, 리언, 폐업신고, 디귿, 등록 취소 이 3개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만 휴업과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어요. 왜냐하면 휴업, 업무정지 6개월 범위 내에서잖아요. 이거 간판 하나 뗐다 달았다 하면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간판이. 그러니까 6개월 휴업한다고 간판 뗐다가 다시 붙이면 100만 원 돈 더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등록 취소면 이제 거의 뭐 거기서 등록 못 한다고 봐야 되고요. 사무소 이전하면 간판 철거해야 돼요. 보통은 사무소 이전하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니까 간판 철거를 안 하는데 그대로 쓰는데 망해가지고 2층에 있는 사무소 이런 거는 옮기면서 간판 철거하면 또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간판 철거 안 하면 업무정지, 가태료 받는다. 아니면 처벌 규정 없다. 업무정지, 가태료 규정 없다. 답은 뭘까요? 3개 중에서? 규정 없습니다. 간판 철거 안 해도 단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X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자, 그러면 10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명령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철거명령 할 수 있고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인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입니다. 주된 사무소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4번 간판 달 의무 없다고 했죠? 간판을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다음은 107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고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고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까지 적용한다면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소. 이중사무소 안 된다.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럼 이중사무소 이게 뭐 시험에는 안 나온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1층에도 있고 우리 건물에 1층에도 중개사무소가 있고 2층에도 있고 이걸 지금 둘 다 혼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사무소일까요? 아닐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1층, 2층 혼자서 다 쓰고 있어요. 이중사무소 2단이다? 우리 건물. 예, 이거는 이중사무소 1하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는 이중사무소다. 유권 해석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1층을 통해서만 2층을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건 이중사무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 그냥 참고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유권 해석에 보면
20평짜리 단지 내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이게 중간에 중간에 칸막이를 하나 설치하고 출입문을 별도로 내놓고 이게 간판은 로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나만 달아놨다. 이게 이중사무소이냐 아니냐. 내부에는 출입문 없고 이중사무소이다 아니다? 이건 이중사무소예요.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니까. 별도의 출입문, 여기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고 내부에 이렇게 문이 있다면 여기에 그래가지고 소장실 또는 뭐 클로징룸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이중사무소가 아니라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사실. 그러면 만약에 중개법인이 여러 층의 사무소를 쓰면 그 이중사무소라면 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은 직통계단,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이란 계단과 계단 참만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그래요. 직통계단으로 연결된 것은 별도의 사무실이다. 이게 유권 해석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왔다고 했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8페이지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뜰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분사무소가 뭐냐. 인터넷에 분사무소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분사무소, 분, 나눌 분자입니다. 우리 일반 회사는 지점, 지사 이런 말 쓰죠. 은행 같으면 지점, 일반 회사는 지사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지사, 지점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법인의 분사무소를 우리나라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외국 가서는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사무소 여러분들도 못 봤죠? 그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큰 중개법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아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회사가 중개법인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큰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말이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큰형님이라는 말인데 큰형님 마음대로 우리나라도 소위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거의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실 중소기업들은 힘을 못 쓰고 그런 것처럼 일본이 중개법인이 대기업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 그러면 개인개업공개사를 건물 택지 주임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월세 중개밖에 못해요. 일본만 가도. 지금 우리나라도 공법생이 무슨 법 생겼다고 해서 부서짐법 들어봤죠? 부서짐법 생겼다고 못 들어봤어요?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부서짐법이라고 치면 안 되고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김연아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됐어요. 국회를.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대기업이 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명분은 좋죠.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들 좀 돈 많이 벌게 해주려는 취지인데 즉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겸업하면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겸업을 하면. 그 관리대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세한 개인중개업소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기 힘들죠. 중개도 하기 벅차잖아요. 혼자서 해보면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갔다 오면 평소 때 손님 하나도 안 오다가 꼭 갔다 오니까 맨날 자리 비워놨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한 분밖에 자리 안 비웠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를 하나만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업 등 여러 가지를 겸업을 장려하는 거예요. 겸업하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이. 그래서 이제 개인 영세 한 개업공개사가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얘기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10만 6천 개의 중개업소 중에서 약 800개만 중개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세한데 앞으로 이제 대형 법인, 뭐 지금 국민은행이나 현대건설이나 여러 군데서 지금 중개법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은행 이런 데도 지금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몇십 년 동안 집값, 시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저도 논문 쓰려고 자료 달라고 하니까 돈 받고 팔더라고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뭐 논문을 쓸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바뀐다 이런 거 통계를 거의 부동산학 논문은 통계를 인용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거 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라고 하니까 뭔지 실제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사, 지점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 자, 분사무소 개념까지 봤고요. 110페이지부터는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